브뤼셀, 긴급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유럽 해상보험 컨소시엄 3곳이 한국 남동부 조선 벨트의 현장 위험평가 조사단을 파견했습니다. 오늘 2025년 9월의 일입니다. 업계는 이를 단순 감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다음 계약의 생사가 걸린 판정이라는 겁니다. 핵심은 2개입니다. 첫째, LNG 운송선과 초대형 컨테이너선 발주가 몰린 시점이라는 것. 공개된 범위만 합쳐도 수십척, 금액으로는 수십억에서 수백억 달러대로 추정됩니다. 둘째, 해상보험이 움직이면 계약 조건이 바뀝니다. 조건이 바뀌면 운임, 납기, 에너지 수급까지 연쇄 반응이 생깁니다. 즉, 조선소 한 곳의 평가가 아닙니다. 유럽 전력 요금, 가스 요금, 물류비로 번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평가의 키를 쥔 인물이 한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요. 더 정확히 말해 아시아에서 한 번 크게 당한 뒤 다시는 믿지 않겠다는 사람이 한국을 심사한다면요. 이 점수표는 과연 공정할까요? 저는 에드워드 하딩입니다. 58세, 런던과 브뤼셀을 오가며 해상보험 위험평가를 총괄하는 리드 오디터죠. 숫자와 규정, 사고 통계로만 판단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제가 오늘 브뤼셀 회의실에 앉아 있습니다. 유럽 에너지 회사 발주팀, 선주사, 보험사 실무진이 둥그렇게 모여 있고요. 화면에는 한국 남동부 조선 벨트 지도가 떠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 툭 던집니다. 한국은 요즘 잘한다는 말은 들었습니다만 리스크가 크지 않습니까? 제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갑니다. 호감이 아닙니다. 익숙한 우월감에 가까운 표정이죠. 저는 대답합니다. 현장 데이터로 보죠. 감정은 비용을 줄이지 못합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립니다. 외부 자문으로 들어온 인물, 마르셀 뒤퐁입니다. 46세, 유럽의 유명 조선 컨설턴트. 업계에서 평가표를 움직이는 남자로 불리는 사람이죠. 마르셀은 시작부터 한국을 후보로도 취급하지 않는 듯 말합니다. 한국은 빠르죠. 하지만 빠른 곳은 실수도 빠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순간 화면에 빨간 글씨로 한 줄이 떠오릅니다. 현장 평가단, 72시간 내 1차 리스크 스코어 제출. 단 72시간. 이 숫자가 오늘의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왜 저는 한국을 탐탁지 않게 여기냐고요? 1998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시아 금융위기 여파로 제가 몸담았던 보험사가 대규모 구조조정을 겪었습니다. 저는 그때 배웠습니다. 시스템이 무너지면 약속도 무너진다는 걸요. 몇 년 뒤 아시아의 한 조선 현장에서 사고 조사를 맡았습니다. 거기서 저는 목격했습니다. 보고서 조작 시도와 무리한 납기 압박을요. 그 사건 이후 저는 공식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시아의 속도는 곧 위험이다. 편견이냐고요? 아닙니다. 경험입니다. 회의가 끝나기 직전 발주팀 책임자가 조용히 말합니다. 이번 평가 정치적으로도 민감합니다. 점수 하나로 납기, 보험료, 에너지 수급이 흔들릴 수 있어요. 저는 차갑게 답합니다. 그럼 더더욱 한국은 숫자로 증명해야겠군요. 회의실을 나오며 제 머릿속엔 이미 결론이 서 있습니다. 한국은 빠릅니다. 하지만 빠른 곳은 위험합니다. 제 경험이 그걸 증명하니까요. 며칠 뒤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싣습니다. 72시간. 그 안에 한국의 모든 걸 숫자로 바꿔야 합니다. 안전지표, 제작업률, 사고율, 하청구조, 교육시간. 모두 점수화될 겁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과거 자료를 다시 펼칩니다. 한국 조선소의 납기 기록, 품질 클레임, 보험 청구 이력. 숫자들이 제 눈앞에 펼쳐집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이상합니다. 최근 3년 데이터가 제 예상과 다릅니다. 사고율이 낮고 납기 준수율이 높습니다. 너무 높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숫자는 조작될 수 있다. 현장을 봐야 한다. 창밖으로 구름이 흐릅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한국이 있습니다.
제가 심판할 날아가요. 72시간 뒤 브뤼셀로 돌아갈 때 제 손에는 점수표가 들려 있을 겁니다. 그 점수표가 공정할까요? 물론입니다. 저는 숫자로만 판단하니까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숫자만으로는 담을 수 없는 무언가가 한국에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무언가가 제 모든 편견을 뒤흔들 거라는 것도요. 비행기가 하강을 시작합니다. 인천이 가까워집니다. 72시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인천국제공항. 저는 습관적으로 시간을 재기 시작합니다. 입국 동선, 수화물, 이동, 연결 교통. 제게 공항은 관광지가 아닙니다. 국가 운영의 축소판이죠. 첫 번째 균열이 여기서 생깁니다. 입국 심사, 수화물, 안내, 연결 교통까지 예상보다 매끄럽습니다. 사람이 많은데도 소음과 혼란이 폭발하지 않습니다. 제가 싫어하던 아시아의 이미지, 무질서, 무리한 밀어붙임이 눈앞에서 맞지 않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저는 즉시 마음을 닫습니다. 공항은 보여주기다. 진짜는 현장이다. 바로 그때 평가단과 합류하는 한국 측 실무자가 공항 로비에서 인사를 건넵니다. 서윤, 34세. 조선 플랜트 품질 엔지니어. 이번 평가 대응을 맡은 현장 데이터 담당입니다. 서윤은 과잉 친절을 부리지 않습니다. 대신 태블릿을 켜고 말합니다. 현장 이동 전 안전 브리핑 7분만 드리겠습니다. 평가단 동선, 출입구역, 보호장비 착용 기준 모두 기록으로 남깁니다. 저는 기록이라는 말에 잠깐 멈칫합니다. 제가 싫어하는 건 감정이 아니라 기록이 없는 약속입니다. 서윤은 그 약점을 정확히 찌릅니다. 말로 설득하지 않겠습니다. 데이터로 보시죠. 두 번째 균열이 옵니다. 고속철로 남쪽으로 내려가는 동안 서윤은 조선소의 공정표를 보여줍니다. 제가 늘 봐온 아시아식 납기표와 다릅니다. 여기에는 품질 게이트가 촘촘히 박혀 있습니다. 빼곡한 숫자들 사이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구가 반복됩니다. 홀드 포인트, 승인 없이는 다음 공정 불가. 허가 없이는 못 넘어간다. 그 규칙 하나가 속도는 곧 위험이라는 제 공식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저는 태블릿 화면을 다시 봅니다. 홀드 포인트, 품질 게이트, 검증 단계. 이 단어들이 제 머릿속 공식과 충돌합니다. 그런데 그때 제 메신저에 익명의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한국 현장 자료 과장된 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제 눈이 가늘어집니다. 저는 익명 메시지를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체크합니다. 편견이 다시 올라오려 합니다. 저는 서윤을 봅니다. 서윤은 여전히 담담한 표정으로 자료를 넘기고 있습니다. 과잉 설명도 과잉 친절도 없습니다. 그냥 숫자만 보여줍니다. 제 마음속에서 두 가지 감정이 싸웁니다. 하나는 경험에서 나온 의심입니다. 아시아는 위험하다. 숫자는 조작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방금 본 공정표에서 나온 의문입니다. 이렇게 촘촘한 검증 단계를 가진 곳이 정말 위험할까? 고속철이 속도를 줄입니다. 목적지가 가까워집니다. 저는 창밖을 봅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한국의 진짜 얼굴이 있습니다. 72시간 중 이미 3시간이 지났습니다. 69시간이 남았습니다. 서윤이 말합니다. 곧 도착합니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제 손은 여전히 익명 메시지를 지우지 않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 경고가 제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마르셀 뒤퐁이 좌석 뒤편에 앉아 있습니다. 그도 태블릿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이 이상합니다. 불편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습니다. 20년 넘게 이 일을 하며 배운 게 있습니다. 사람의 표정은 숫자보다 솔직하다는 것이죠. 마르셀은 뭘 보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저런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고속철이 멈춥니다. 문이 열립니다. 밖에서 뜨거운 공기가 밀려옵니다.
한국의 남쪽, 조선의 도시가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듭니다. 69시간. 그 안에 진실을 찾아야 합니다. 한국이 정말 위험한 곳인지 아니면 제 편견이 위험한 건지요. 울산, 멀리서부터 크레인의 숲이 보입니다. 도시가 아니라 산업의 대륙처럼 보입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긴장합니다. 제가 경험한 최악의 사고들은 늘 이런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불꽃, 소음, 고중량, 고위험. 사람이 빨라지면 규정이 느려진다. 그게 제 공식입니다. 그런데 현장 게이트를 통과하자마자 그 공식이 어긋납니다. 작업자들의 걸음은 빠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더 빠른 건 통제입니다. 출입은 바코드로 남고 보호구 착용은 카메라로 확인되며 위험구역은 센서로 제한됩니다. 서윤이 말합니다. 현장 사고는 운이 아니라 구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구조를 바꿔놨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봅니다. 작업자들이 움직입니다. 빠르지만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크레인이 돌아갑니다. 거대하지만 정확합니다. 용접 불꽃이 튑니다. 위험하지만 통제되어 있습니다. 제 머릿속 공식이 흔들립니다. 속도는 곧 위험이다. 정말 그럴까요? 그때 첫 번째 사건이 터집니다. 평가단이 확인해야 할 핵심 자료, 최근 36개월 안전지표 및 재작업률 데이터가 담긴 서류가 준비된 파일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숫자가 이상합니다. 특정 공정의 재작업률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찍혀 있습니다. 제 표정이 굳습니다. 편견이 다시 고개를 듭니다. 역시 제 입술이 그 단어를 만들려는 순간입니다. 서윤이 멈춰서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자료 원본 대조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서윤은 현장 서버 기록을 엽니다. 변경 이력을 띄웁니다. 수정 시간, 접근 계정, 업로드 경로. 제가 가장 신뢰하는 것, 로그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더 기묘한 점이 드러납니다. 자료가 바뀐 시각이 평가단 도착 직전입니다. 접근 계정은 한국 직원 계정이 아닙니다. 외부 협력사 권한으로 찍혀 있습니다. 서윤의 입술이 아주 잠깐 떨립니다. 분노가 아닙니다. 모욕감에 가깝습니다. 한국이 뭘 속였다가 아니라 누군가가 한국을 속이게 만들려 했다는 표정입니다. 저는 그 순간 제 관점이 이동하는 걸 느낍니다. 한국이 자료를 조작했다 해서 자료를 조작하면 이득 보는 쪽이 있다로요. 작은 변화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입니다. 마르셀 뒤퐁은 그 장면을 멀찍이서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미소 짓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차갑게 식어갑니다. 누군가의 점수표가 누군가의 생계를, 누군가의 국가 이미지를 좌우하려는 냄새입니다. 서윤은 다시 말합니다. 원본 서버 기록 출력하겠습니다. 시간 찍힌 대로, 계정 찍힌 대로 모두 보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보겠습니다. 프린터가 돌아갑니다. 종이가 나옵니다. 숫자들이 줄지어 찍힙니다. 수정 시간, 접근 계정, 변경 내역. 모두 로그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듭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20년 넘게 이 일을 하며 숫자만 믿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숫자가 저를 배신하는 게 아니라 제 편견이 저를 배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속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한국을 속이려 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왜? 저는 마르셀을 봅니다. 마르셀은 여전히 멀찍이 서서 태블릿을 보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무표정이 오히려 더 의심스럽습니다. 서윤이 말합니다. 하딩 씨, 한국을 평가하러 오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평가받아야 할 건 한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칩니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 아니라 게임의 판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72시간 중 24시간이 지났습니다. 48시간이 남았습니다. 그 안에 저는 진실을 찾아야 합니다. 현장 점검이 끝난 밤, 평가단 일정표에 뜻밖의 공백이 생깁니다.
서윤이 말합니다. 이해가 필요한 건 공정표만이 아닙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까지 끝을 보는지 그 이유를 보여드릴 곳이 있습니다. 목적지는 경주입니다. 저는 내심 비웃습니다. 관광으로 마음을 돌리려는 거겠지. 하지만 박물관 조명 아래 금속의 세공을 본 순간 그 비웃음이 멈춥니다. 제가 본 건 화려함이 아닙니다. 편집증에 가까운 정밀함입니다. 금알갱이를 붙이는 기법, 대칭, 비율. 보험사는 이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무 정교하면 오히려 현대적 복원을 의심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는 다릅니다. 연결이 자연스럽고 손길이 숨지 않습니다. 저는 머릿속에서 숫자를 꺼내려다가 숫자보다 먼저 떠오르는 감각을 마주합니다. 이 집단은 과잉 수행을 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집단은 위기에서 강해집니다. 다음 장소는 석굴암입니다. 화강암을 깎아 만든 얼굴, 접착제 없이 버틴 구조. 제 속이 서늘해집니다. 제가 싫어하던 아시아의 속도가 여기서는 속도가 아니라 세월을 이기는 집념으로 읽히기 시작합니다. 가이드가 설명합니다. 이 구조물은 100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 있습니다. 접착제도 철근도 없이요. 저는 돌을 만집니다. 차갑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느껴집니다. 1000년 전 이 돌을 깎았던 사람의 손길입니다. 그 사람도 마감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납기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빨리 끝내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끝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공식이 무너집니다. 속도는 곧 위험이다.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속도의 방향이 문제일까요? 빨리 끝내려는 속도가 아니라 제대로 끝내려는 속도라면요. 그날 밤 마르셀 듀퐁이 서윤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던집니다. 너희는 늘 그래. 감동으로 덮지. 서윤은 담담히 되받습니다. 감동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듣습니다. 마르셀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습니다. 서윤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섞여 있습니다. 저는 누구 편일까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오늘 본 유물들은 감동이 아니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이 집단이 1000년 전부터 과잉 수행을 해왔다는 증거요.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봅니다. 경주의 밤입니다. 어둠 속에서 탑이 보입니다. 1000년이 넘은 탑이요. 저는 생각합니다. 1000년 전 사람과 지금 사람이 다를까요? 1000년 전에도 납기는 있었을 겁니다. 비용 압박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탑을 무너뜨리지 않고 세웠습니다. 지금도 같을까요? 울산의 조선소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같은 DNA를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태블릿을 엽니다. 오늘 본 현장 데이터를 다시 봅니다. 홀드 포인트, 품질 게이트, 검증 단계. 이 단어들이 1000년 전 석굴암을 깎았던 손길과 겹쳐 보입니다. 빨리 끝내지 않는다. 제대로 끝낸다. 그게 이 집단의 DNA인가요? 72시간 중 36시간이 지났습니다. 36시간이 남았습니다. 절반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아직 절반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점검은 다시 산업 현장입니다. 제가 가장 중시하는 항목 중 하나는 교육시간과 하청 구조의 안전 통제입니다. 여기서 한국은 종종 불리한 편견을 받습니다. 하청이 많다, 그러니 통제가 느슨하다는 도식 때문이죠. 그런데 한국 현장에서 저는 다른 장면을 봅니다. 하청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청을 어떻게 묶어두는지가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작업 전 TBM, 위험 작업 승인 절차, 교육 이수 확인, 서명, 영상 기록. 서윤이 차갑게 말합니다.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지 명확합니다. 그래서 책임이 무섭게 관리됩니다. 제 얼굴이 복잡해집니다. 제 과거 경험, 책임이 흐려지고 보고서가 조작되던 그 현장과 정반대입니다. 한국은 빨리를 외치면서도 멈춰야 할 때 멈추는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작업 현장을 걷습니다.
용접공이 일합니다. 빠릅니다. 하지만 멈춥니다. 품질 검사원이 옵니다. 확인합니다. 서명합니다. 그제야 다음 작업이 시작됩니다. 저는 시간을 잽니다. 검사 때문에 지연된 시간은 약 15분입니다. 하지만 그 15분 때문에 제 작업 시간 2시간이 사라집니다. 효율의 역설입니다. 빨리 가려면 천천히 가야 합니다. 이 문장이 제 머릿속에서 울립니다. 그날 저녁 작은 사건이 하나 더 벌어집니다. 평가단이 묵는 숙소 로비에서 서윤이 누군가와 언성을 높입니다. 상대는 협력사 관리자입니다. 이번 자료 접근 권한 왜 외부 계정이 갖고 있습니까? 말이 오갑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입니다. 하지만 서윤은 감정으로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단 한 문장으로 상대를 눌러버립니다. 이건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사람 목숨 문제입니다. 저는 그 문장에 멈춥니다. 제 발걸음이 로비 한가운데서 멈춥니다. 사람 목숨 문제.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칩니다. 20년 넘게 보험 일을 하며 수없이 들었던 단어입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무겁게 들린 적은 없었습니다. 서윤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니라 책임감이 섞여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회사를 위해 싸우는 게 아닙니다. 동료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협력사 관리자가 말합니다. 실수였습니다. 저희도 몰랐습니다. 서윤이 되받습니다. 몰랐다는 건 변명이 안 됩니다. 알아야 할 의무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대화를 듣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한국의 빨리빨리가 재정이 됩니다. 빨리빨리는 속도가 아닙니다. 책임의 압력입니다. 책임이 무서우니까 빨리 확인합니다. 책임이 무서우니까 빨리 고칩니다. 책임이 무서우니까 빨리 보고합니다. 빨리가 목적이 아니라 책임이 목적입니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치열함을 돈이 아니라 책임에서 찾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자료를 다시 펼칩니다. 외부 계정 접근 권한, 자료 변경 이력, 타임스탬프.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집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료를 바꿨습니다. 한국이 위험해 보이게 만들려고요. 그렇다면 누가? 왜? 제 손이 마우스를 움직입니다. 클릭합니다. 파일을 엽니다. 경로를 추적합니다. 서버 로그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패턴이 보입니다. 변경된 파일들이 모두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평가단 도착 12시간 전에서 6시간 전 사이입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계획입니다. 저는 창밖을 봅니다. 울산의 밤입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크레인이 돌아갑니다. 밤에도 일합니다. 빨리빨리입니다. 하지만 그 빨리빨리 속에 책임이 함께 돌아갑니다. 72시간 중 48시간이 지났습니다. 24시간이 남았습니다. 내일이면 끝입니다. 점수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을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제 경험을 믿어야 할까요? 서윤은 마지막으로 한 곳을 제안합니다. 평가표에는 없는 항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위기에서 나라를 움직이는 항목이죠. 목적지는 경북 안동입니다. 저는 냉소합니다. 보험평가에 밥상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지만 그날 제가 목격한 건 관광이 아니었습니다. 종가의 마당, 온돌의 열기, 소박한 집밥. 특별한 연출 없이도 사람을 붙드는 정서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기술, 속도, 경쟁만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기술보다 먼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관계의 끈입니다. 마을 어르신이 서윤을 보며 한마디 합니다. 일은 일이고 사람은 사람이지. 밥은 먹고 해라. 저는 그 말을 듣습니다.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는 걸 알아차리는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한국은 위기 때 단결한다는 말이 흔합니다. 그 단결의 뿌리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밥을 먹였던 기억 같은 데 있다는 걸 저는 처음으로 감각적으로 이해합니다. 밥상이 차려집니다. 된장찌개, 김치, 나물, 밥.
특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집니다. 어르신이 말합니다. 멀리서 왔으니 많이 먹어. 여기선 다 식구야. 식구. 밥을 함께 먹는 사람. 저는 그 단어의 뜻을 처음 제대로 이해합니다. 유럽에서 저는 동료와 밥을 먹습니다. 하지만 식구는 아닙니다. 일이 끝나면 헤어집니다. 관계가 끝납니다. 여기는 다릅니다. 일이 끝나도 관계는 남습니다. 마르셀의 표정이 더 어두워집니다. 그는 이런 장면이 싫습니다. 점수표로 이길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식사가 끝나고 마당을 걷습니다. 서윤이 말합니다. 하딩 씨, 한국의 강점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대답합니다. 기술, 속도. 서윤이 고개를 젓습니다. 정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끈이요. 그게 위기 때 힘이 됩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습니다. 정. 영어로 번역이 안 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 단어를 몸으로 느낍니다. 밥을 먹였던 기억이 위기 때 사람을 움직입니다. 함께 웃었던 기억이 위기 때 사람을 결속시킵니다. 숫자로 찍히지 않지만 현실에서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울산의 조선소에서 본 작업자들도 같을까요? 그들도 서로를 식구로 여길까요?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지 명확하다는 서윤의 말이 다시 떠오릅니다. 책임이 명확한 건 시스템 때문만이 아닙니다. 관계 때문이기도 합니다. 동료가 다치면 집에 못 간다는 말이 단순한 규정이 아니라 감정이기도 합니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기술도 중요합니다. 시스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걸 움직이는 건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묶는 건 정입니다. 안동을 떠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봅니다. 논이 보입니다. 밭이 보입니다. 마을이 보입니다. 평범한 풍경입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비범함이 숨어 있습니다. 1000년 전부터 이 땅에서 사람들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함께 일했습니다. 함께 위기를 넘었습니다. 그 DNA가 지금도 흐릅니다. 마르셀이 뒷자리에서 말합니다. 감상적이군요. 서윤이 되받습니다. 감상이 아니라 자산입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듣습니다. 누가 맞을까요? 점수표에는 마르셀이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에는 서윤이 맞습니다. 72시간 중 60시간이 지났습니다. 12시간이 남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점수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숫자를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감각을 믿어야 할까요? 브뤼셀로 제출할 1차 리스크 스코어 마감이 다가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자료 변경 이력과 접근 경로를 다시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연결점이 보입니다. 변경된 자료가 저장된 서버, 접근한 외부 계정, 중간에 거친 공유 폴더. 그 경로의 끝에 특정 업체의 내부 협업 툴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 업체는 한국 조선소가 아닙니다. 유럽 측 계약 자문 라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 손이 멈춥니다. 마우스를 놓습니다. 화면을 봅니다.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집니다. 누가 이득을 보나? 한국이 점수를 떨어뜨리면 누가 계약을 가져가나? 보험료가 오르면 누가 비용을 전가하나? 마르셀 뒤통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가 회의실에서 했던 말, 빠른 곳은 실수도 빠르다가 다시 울립니다. 그 말은 예측이 아니었습니다. 유도였습니다. 저는 일어섭니다. 방을 나갑니다. 복도를 걷습니다. 서윤의 방 앞에 섭니다. 노크합니다. 서윤이 문을 엽니다. 제 얼굴을 보고 알아챕니다. 찾으셨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찾았습니다. 서윤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노트북을 엽니다. 자료를 보여줍니다. 서윤이 확인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한국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잘못해 보이게 만들려는 시도가 있을 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뜨거워집니다. 분노가 아닙니다. 부끄러움입니다. 저는 한국을 심사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심사받아야 할 건 제 편견이었습니다. 아시아의 속도는 곧 위험이다. 그 공식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닫습니다. 서윤이 말합니다. 하딩 씨, 결정은 당신 몫입니다. 점수표를 그대로 제출할 수도 있고 판을 폭로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봅니다. 울산의 밤입니다. 크레인이 돌아갑니다. 용접 불꽃이 튑니다. 저 아래서 사람들이 일합니다. 빨리빨리 하지만 책임지며 일합니다. 그들은 억울합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의심받습니다. 제대로 했는데 조작당합니다. 그 억울함이 단순 감정이 아니라 계약, 보험, 정치가 엮인 현실의 구조라는 것도 압니다. 저는 결정합니다. 점수표를 그대로 제출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판을 폭로하겠습니다. 자료 조작 시도, 외부 계정 접근, 유럽 측 자문 라인 연결. 모든 증거를 첨부하겠습니다. 서윤이 묻습니다. 각오하셨습니까? 이건 단순한 보고서가 아닙니다. 유럽 업계를 적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대답합니다. 각오했습니다. 제가 두려워할 건 유럽 업계가 아니라 제 양심입니다.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씁니다. 한국의 현장은 안전합니다. 시스템은 견고합니다. 책임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 평가를 왜곡하려 했습니다. 증거는 첨부와 같습니다. 새벽 4시 보고서를 완성합니다. 전송 버튼 앞에서 잠깐 멈칫합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제 경력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르지 않으면 제 양심이 흔들립니다. 저는 버튼을 누릅니다. 전송 완료. 화면에 메시지가 뜹니다. 보고서가 브뤼셀로 날아갑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창밖이 밝아옵니다. 울산의 아침입니다. 72시간이 끝났습니다. 최종 점검날 예고 없이 현장에 변수가 생깁니다. 장비 경고 알람이 울립니다. 작업이 중지됩니다. 공정 일정이 흔들립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진짜가 나온다. 완벽한 쇼는 여기서 무너진다. 그런데 한국 현장은 완벽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대신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작업이 즉시 멈춥니다. 책임자가 나타나 승인 절차를 밟습니다. 하청과 원청이 동시에 움직이고 누구도 빨리를 외치며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멈추는 속도가 빠릅니다. 사람들이 움직이는 방식이 마치 오래전부터 훈련된 집단처럼 정교합니다. 혼란이 없습니다. 소음이 없습니다. 그냥 멈추고 확인하고 고치고 다시 시작합니다. 저는 시간을 잽니다. 문제 발생부터 복구까지 42분입니다. 제가 경험한 다른 현장들은 평균 3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4분의 1입니다. 속도가 아닙니다. 회복력입니다. 제가 가장 크게 흔들리는 순간은 따로 있습니다. 서윤이 장갑을 벗고 손에 묻은 기름을 대충 닦으며 말합니다. 이건 평가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동료가 다치면 오늘 집에 못 갑니다. 그건 여기서는 용납이 안 됩니다. 그 문장에 제 편견이 무너집니다. 한국의 위대함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완벽하지 않은 순간에도 시스템이 사람을 살리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20년 넘게 현장을 봤습니다. 완벽한 현장도 봤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현장은 위기에 약합니다. 왜냐하면 완벽을 유지하려다 대응이 늦어지니까요. 한국은 다릅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회복을 추구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빨리 인정하고 빨리 고치고 빨리 배웁니다. 마르셀 듀퐁은 조용히 자리를 뜹니다. 마치 자신이 만든 판이 뒤집히는 걸 인정하지 못한 채 프레임을 놓치고 퇴장하는 사람처럼요. 저는 그를 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최종 보고서 표지를 다시 봅니다. 표지에는 국가명이 찍힙니다. 대한민국.
그 이름을 적는 손이 처음과 다르게 무겁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강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시당하기 쉬운 위치에서 기술과 책임과 공동체로 점수표가 담지 못하는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그리고 제 마지막 판단은 호감이 아니라 현실로 떨어집니다. 보험사가 원하는 건 칭찬이 아닙니다. 사고를 줄이는 구조, 위기에서 회복하는 능력입니다. 그걸 한국이 보여줬다면 그 다음 장은 세계가 계산하게 됩니다. 보고서를 마무리합니다. 최종 점수는 어등급입니다. 하지만 점수보다 중요한 건 비고란에 적은 한 줄입니다. 이 국가는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회복한다. 그리고 그 회복력이 완벽보다 강하다. 브뤼셀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72시간이 끝났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이 멀어집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한국이 가까워집니다. 저는 편견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고 갑니다. 아시아의 속도는 곧 위험이다. 그 공식은 틀렸습니다. 적어도 한국에서는요. 한국의 속도는 책임과 함께 달립니다. 한국의 빨리빨리는 정과 함께 움직입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사람을 중심에 둡니다. 그게 제가 72시간 동안 배운 전부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합니다. 한국이 작아집니다. 하지만 제 보고서 속에서 한국은 커질 겁니다. 브뤼셀이 읽을 겁니다. 유럽이 알 겁니다. 세계가 계산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음 계약은 한국이 가져갈 거라고요. 점수표 때문이 아니라 현실 때문에요. 창밖으로 구름이 흐릅니다. 저는 눈을 감습니다. 72시간이 제 20년을 바꿨습니다. 편견은 경험에서 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현장에서 왔습니다.